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추운데 이제 뭐 겨울이 오나 봐요, 정말. 그러게요. 오늘 갑작스럽게 굉장히 추워졌어요. 근데 사실 이번 주간 자체가 국가 애도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오늘 날씨가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져서 사실 평론가님과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날씨 추워진 만큼 건강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권상희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불법 논란, 구조, 후원금 이렇게 세 가지 해시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누게 될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해시태그 불법 논란인데요.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논란이라는 주제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까지 집계된 상황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상자 중에 사망자가 156명이고요. 부상자가 187명, 전체 사상자 규모는 343명입니다. 어제보다 14명 늘어난 수치거든요. 이 14명 부상자가 더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망자 중에서 내국인은 130명이고요. 지금 외국인은 26명입니다. 이 중에 136명이 발인 또는 송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다가 구조된 생존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한 구조된 생존자가 양쪽 다리 전체에 피멍이 든 본인의 이제 다리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참혹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만 봐도 생존자분들도 지금 마음이 당연히 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도 불편한 상태겠구나라는 게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진 봤는데 사실 끔찍해요. 이분이 본인 다리 사진을 3장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성한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네. 피부색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빨간 걸 넘어서서 검붉게 멍이 든 상태이거나 지금 양쪽 다리, 이 허벅지, 발목부터 지금 전반적으로 피멍이 심하게 든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왼쪽 허벅지 안쪽은 사실 멍이 심하게 들면 거의 보라색이 나타나잖아요. 보라색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작성자가 남긴 글을 보면 넘어지지 않아서 밟힌 건 없고 오로지 앞과 뒤, 양옆, 압박 힘으로만 이렇게 됐다. 넘어지지 않았는데도 지금 부상 정도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걸 본 지금 누리꾼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압좌증후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압좌증후군을 이제 다른 말로 압박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또 크러쉬 증후군, 좌멸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겉으로 멍이 드는 정도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잖아요.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압사 사고로 사망자만 156명이 발생했던 큰 사고였기 때문에 이렇게 멍이 들었을 경우에 내부 장기 출혈이 있거나 기능 이상이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이제 신체에 광범위하게 피멍이 들었을 경우에 검사와 진료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이 네티즌들 이런 우려들을 쏟아내면서 이 작성자가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큰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고 하고요. 앞으로 외래 진료 받으면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정말 생각해 볼 부분, 짚어볼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내리막길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과 그리고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일대 통행로가 더 이제 비좁아져서 그런 상황인데도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밀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불법 중축물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법 중축물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돌아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지적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지금 2022년에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인 이태원에 무허가 건물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게요. 상황입니다. 이 건물 지어진 시기도 지금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불분명한데 일단 뭐 추정할 수 있는 게 1981년 이전에 지어지지 않았을까 추정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비 보류 대상으로 분류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과거에 난립하던 이 무허가 건축물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서 1981년에 지어진 이 무허가 건축물들 정비 보류 대상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게 사실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철거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기는 하는데 지금 시의 업무 편람에 따라서 관리만 한다는 게 용산구 측의 설명입니다. 일대가 사실 구도심이에요. 구도심이기 때문에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낡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으로는 뭐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들이 꽤 많은 상황인 걸로 이번에 또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사고가 난 골목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바로 해밀턴 호텔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밀턴 호텔 본관의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이 주점, 테라스를 무단 중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세계 음식 문화거리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 좁은 골목을 통해서 내려오고 또 이태원역 1번 출구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 골목을 통해서 올라가던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측 폭은 5m 정도예요. 그런데 테라스가 만들어지면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좁아져서 3.2m까지 되는 이 병목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해밀턴 호텔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위반 건축물들이 용산구에 질비하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단 중축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이 용산구에 통보를 하는데 그 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4,000건이 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감독을 하고는 있지만 용산구청에서 일일이 다 관리 감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지금 용산구청의 설명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거를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 강제 철거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는 강제 철거가 아니라 그냥 이행 강제금만 계속해서 이제 부과를 하고 있고 그거를 내면서 내가 버티기식으로 영업을 하겠다. 내가 얻는 이익이 더 크니까라고 하면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이었는데도 이에 대해서 용산구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뭐 용산구 전체를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이 해밀턴 호텔 인근 이태원만 두고 봐도 지금 이곳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한 언론사에서 사고가 난 이 해밀턴 호텔 중심으로 해서 17개 건물을 들여다봤는데 이 가운데에서 불법 중축되지 않은 건물이 불과 3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4개는 불법 중축된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해밀턴 호텔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위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커피 전문점을 통째로 임대한 이 해밀턴 호텔의 B동 같은 경우는 건물 전면 부분이 지난 2017년에 불법 중축이 됐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금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원래 상태대로 복귀를 해놔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까지 불법 중축된 상태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있죠. 시행 명령을 내리는데 이걸 따르지 않는 이제 건물에 한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행 강제금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이게 단속 효과가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5년 동안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이 위반 건축물 62만 300여 건 적발이 됐거든요. 이 중에서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아서 강제 이행금이 부과된 사례가 6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 규모는 9,800억 원 규모거든요. 근데 이걸 건당 단순하게 평균치 계산을 해보면 190만 원 정도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태원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고 상권이 활발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불법 증축한 데는 이유가 있죠. 손님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불법 증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을 더 받아서 얻는 이익이 강제 이행금 내는 손해보다 훨씬 더 커요. 그렇다면 강제 이행금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한 최소 도로 넓이가 4m거든요. 이게 이제 불법 또는 편법으로 건축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줄어든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5m 골목이 불법 증축된 테라스 때문에 3.2m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강제 이행금 몇백만 원 부과하는 게 사실 그 건축주 또는 이 건축물에서 지금 뭐 어떤 영업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다지 큰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을 계기로 뭔가 실효적인 이 답안을 도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참사 당시 이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과 그리고 용산경찰서장을 수사 의뢰하면서 이 경찰 지휘부가 늑장 대응한 정황들이 좀 속속 드러난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일에 대국민 사과하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12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휘부가 책임지는 대신에 현장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경찰 내부에서 또 이런 또 분노의 목소리들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 이번 참사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대응을 잘못했다 이런 걸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또 이 경찰 지휘부가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즉각 이 사태를 촉구하는 글들도 찬반 양론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뭐 지도부의 책임론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없는 게 지금 윤희근 청장 관련해서 참사 당일 서울에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을 방문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밤 11시경에 취침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29일 밤 11시 때 윤희근 경찰청장은 충북 지역에서 잠들어 있었다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온 거거든요. 11시 32분경에 상황 담당관으로부터 사고 발생 문자를 수신했는데 확인이 안 됐고요. 저는 이렇게 큰 상황인데 이걸 문자로 수신한 것도 사실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이때 상황이 안 됐고요. 11시 52분에 상황 담당관이 전화를 했는데 윤희근 청장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청장이 이 참사를 처음 인지하게 된 시점이 그러니까 나를 넘긴 거예요. 30일 0시 14분. 사고 2시간쯤 후죠. 왜냐하면 29일 10시 15분경에 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최초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후 즉시 서울로 출발을 했다고 하고요. 5분 뒤에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총력 대응을 지시했는데 이 지금 보고 체계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청의 대응 2단계가 11시 13분에 발동이 됐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첫 지시가 11시 21분. 그러니까 긴급 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윤희근 청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체계가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런 순이에요. 이게 역순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경찰의 보고 체계 역시 문제가 크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만 했더라면 이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고 전날에도 위험해서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 딱지만 떼고 갔다라는 이태원 주민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민들이나 인근 이 상인들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29일 전날인 28일 밤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몰렸었다고 해요. 그리고 28일에도 가볍게 이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도 계속해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금요일 밤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거라는 건
이건 누가 사실 지적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쩌면 이렇게 대응을 안 했던지 참 의심스럽고 한숨이 나오는데요. 지금 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인파 동선을 현장에서 관리, 통제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는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경찰들 대응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서툴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왜 토요일 하면 불법 주차된 이 차량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차량들까지 뒤엉키면서 여기에 수많은 13만 명의 인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대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교통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 그대로 딱지만 떼고 갔다라는 게 인근 주민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이 2017년부터 2019년 헬로윈 기간에 비해서 이번에 투입된 인원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37명에서 90명 수준 경찰 인력이 배치가 됐다면 이번에 137명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배치된 인원 지난번보다 많긴 많았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압사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통제를 해야 되는데 현장 통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불법 단속과 범죄 예방, 교통소통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소통에 중점을 뒀다고 해도 지금 불법 차량과 오가는 차량들 그렇게 많은 것도 지금 차량 정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때 사실 뭐 119 구급차라든지 경찰차들이 제때 이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했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했다라고 보기 쉬운 대목이지 않습니다. 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가 낸 목소리를 전해드리면 상당한 인원이 모일 것은 예상을 했지만 다수 인원의 운집으로 인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건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재난 상황은 사실 모든 시나리오를 총동원해서 예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사실 애초에 사고 초기에 나왔던 목소리가 이게 지금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사 주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경찰의 매뉴얼이 아예 확립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문제인 건 자율 규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13만 명이라는 인원이 자율 규제가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친한 친구들끼리 몇 명이서 왔단 말이에요.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율 규제라는 말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판단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이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이 구조 진입이 지체된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프레 때문이다라는 증언도 나오던데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대목인데 뭐 경찰대원이라든지 이제 119 구급대원 의료진들 헬로윈 분장을 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현장에서 오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비켜주지 않았는데 이때 이제 신정지를 당한 사람들이 구급대에 실려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태 파악을 뒤늦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련해서 여러 인터뷰들이 이어졌는데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구조대원 두 분이 지나가셨는데 사람들이 이거 진짜야? 저것도 분장이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경찰이든 누가 왔든지 간에 그냥 헬로윈 복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키질 않았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헬로윈 시기에 뭐 경찰 또는 의료진 또 소방대원 등과 비슷하게 이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경찰 코스프레 검색을 했더니 검색량만 2만 5천 건이 넘게 나오고요. 소방 코스프레도 1,400건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슈가 된 이 코스튬,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오징어 게임이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오징어 게임에 이 캐릭터들이 입고 나왔던 의상들이 그대로 코스튬으로 활용이 됐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 제복 꾸준히 이 헬로윈 시기에 팔리는 이 스테디셀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근데 아마도 경찰 제복을 이 코스프레로 활용하려고 구입하신 분들은 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더니 이게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이게 불법의 소지가 있는 사실 문제입니다. 현행법상의 일반인이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소방대원 등의 이제 제복을 사적으로 구매해서 착용하는 거 불법의 소지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경찰 제복 장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거나 휴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사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거나 휴대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소방대원의 복장은 어떤가라고 살펴보면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이라든지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등을 사용하게 되면 이 역시도 이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할로윈데이 때 이런 제복 같은 거 비슷한 거 이제 구매해서 입고 그걸 하나의 이제 놀이로 문화로서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사실 더 많았다 보니까 실제로 단속을 한다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법령만 따졌고 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불법 주차 논란과 함께요. 이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미리 좀 이루어졌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랬더라면 이런 압사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큰데요. 일단 지금 뭐 그 인근에 수십 대의 CCTV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당일 용산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한 인원, 경찰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몰려든 인파는 13만 명이고 이 CCTV는 수십 대인데 그걸 지금 관리 감독했던 인원은 경찰관 단 1명이라는 게 사실 정말 한숨 나오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인사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주말 되면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말 되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더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헬로윈 기간하면 이태원이 헬로윈의 성지예요, 사실. 그렇죠. 뭐 강남역이라든지 홍대 인근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곳이기는 하지만 이태원은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시기에 헬로윈을 즐기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 찾을 거라는 건 이미 예견이 됐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차 없는 거리로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요.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중에 가장 지금 뭐 맞는 지적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은 일단 그동안 경찰이 집회나 시위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뭐 제 기억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집한 군중을 관리한 경험이 전무한 것도 이번 사고를 키운데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목적, 그러니까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경찰 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기능 역시 경찰이 담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자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훈련이나 관련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애도 기간 중에 일부 공직자들의 술자리 논란이 빚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먼저 이 논란을 일으킨 인물 서영석 민주당 의원입니다. 30일 경기도 파주시 한 저수지에서 부천시 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 서 의원 웃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술병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습니다. 1차뿐만 아니라 이후에 포천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서 술자리를 계속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심폐소생술 교육 받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받은 걸로 모든 게 면죄부가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술자리 가졌다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보도가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이 소맥 만찬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본인은 술 마시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오래전부터 약속이 됐었던 저녁 자리라고 하는데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에서 노동계 인사들과 1시간 반 동안 술을 겸한 이 저녁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술 마시지 않았다거나 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거나 사실 뭔가 본인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면피하기 위해서 내놓은 어줍지 않은 해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때문에 웃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SNS도 지금 사실 과거에 비해, 그러니까 이 애도 기간 이전에 비해서 SNS에 글이나 사진 올리시는 분들 굉장히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 애도 기간에 나도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 지도자급 뭐 정치인들이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이런 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약속됐던 자리
근데 오래전부터 기획됐던 크고 작은 행사들, 크고 작은 무대들 다 취소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문화예술인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문화예술을 통해서도 애도하는 것, 무대를 통해서 애도하는 것도 우리의 애도 방법인데 이 자체를 아예 취소시키는 것도 문제다.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다. 왜냐하면 야구 경기 같은 경우는 묵념한 다음에 야구 경기가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사실 본인 먹고 사니 짐이거든요. 일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따르고 있는데 지금 오래전에 잡힌 약속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 이게 어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여기에 경찰관이 이 기간에 음주에 적발이 돼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적발이 됐거든요. 지금 입건과 함께 직위 해제된 그런 상태입니다.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우려가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경찰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검찰이 검수완박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과연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경찰이 분명히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5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애도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뭐 애도는 계속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내년 할로윈이라든지 이럴 때 참 좀 마음이 어떨까? 참담한 심정은 늘 이렇게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사실 이런 사고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도 안전을 의식하고 그 현장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지금 이 압사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느낀 게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이런 압사 사고, 사망 사건, 후진국형 참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참사 자체가 후진국형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후진국형인 의식인 것이 지금 사망한 사람들 유족들을 향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놀러 갔다가 사망한 건데 이렇게 크게 슬퍼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계속되면서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 또 이 조롱하는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SNS에 올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야말로 2차 가해고요. 이 2차 가해야말로 후진국형 인식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식 수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게 2차 가해로 유족들이 받을 상처가 더욱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가해 역시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토대 구축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이태원 참사 키운 여러 가지 불법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해시태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구조인데요. 이태원 참사 속 영웅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이태원 할로윈 참사 당시 사람들이 깔리지 않도록 온몸으로 버티는 등 이 구조에 힘쓴 청재킷 남성의 사연을 좀 들려주시죠. 네, 청자켓 남성 A씨 뭐 정말 의인이 아닐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게 아프리카 TV에서 BJ로 활동하고 있는 베지터가 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이 베지터의 영상을 보면 이 A씨가 사람들이 깔리지 않도록 한 자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버티고 있기란 정말 어려웠을 텐데 버티고 있으면서 이 엄청난 인파의 이 앞뒤로 압력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압력이 심해지자 힘으로 버티면서 앞쪽 사람들이 쓰러지는 걸 막아줬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베지터 씨가 사실 이 상황을 생방송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태원 할로윈 때 이 1인 BJ들 많이 카메라들을 들고 나와서 생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베지터도 이 상황을 그대로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베지터 씨도 이 압사 현장에 있었는데 구조가 됐던 게 바로 이 청자켓을 입은 A 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밀턴 호텔 외부 계단 난간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A씨가 자신의 어깨를 기꺼이 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상황에서 본인부터 이 압사 현장을 떠나려고 했을 텐데 대단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지터 씨에 따르면 지금 밑에서 받쳐주는 A 씨가 밟고 난간 위에서 또 손을 뻗어주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본인이 구조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A 씨의 도움으로 인해서 사실 베지터 씨도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에도 A 씨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참사 현장에 있었다는 여성 B 씨 역시 본인 다리를 잡고 일어나라고 A 씨가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잡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의 글이 또 트위터에 올라왔는데 역시나 A 씨 때문에 이 압사 참사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이 A 씨 정말 제대로 된 의인, 이 시대의 의인이 맞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J 베지터가 이제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과 함께 본인이 구조된 이후에는 구조에 동참을 하는 모습도 드러났어요. 네, 사실 이 사고가 났던 날 유명한 BJ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러 사람들이 몰리면서 압사 위기에 처해졌던 거다. 여러 가지 유언 비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론됐던 BJ들이 여럿 있었는데 일단 이 BJ 베지터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구조를 당했지만 본인이 구조된 이후에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J 베지터 씨가 구조한 인원만 대여섯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중한 인물들을 구하는데 아낌없이 자신의 힘을 쓴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방송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또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이 선행이 말 그대로 정말 선행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역시 의인이다 이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영상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여러 시민을 구조하는 그 영상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어간 게 이제 어느 정도 구조를 했으니까 여기도 비좁으니까 이제 그만 사람들 올려라라고 목소리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소리친 남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상 털기도 이제 발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BJ 베지터 씨가 이제 자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이 남성에 대해서 지금 BJ 베지터 씨가 이제 방송을 했을 때 질문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대답을 했냐면 다 같이 참사 현장에서 빠져나온 건데 신상 털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그분도 이해된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이 이제 그만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화내는 모습까지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베지터 씨가 한 명만 더 해서 대여섯 명을 구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남성뿐만 아니라 어떤 여성분도 그만 올리라라는 목소리를 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난간 위의 상황도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많이 올라갔을 때 그 위에 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냈던 게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목소리나 화냈던 표정만 가지고 비난을 하기는 그 당시 상황이 사실 말 그대로 아수라장, 아비규환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함부로 그 영상만을 보고 비난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상털기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 또한 사실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재발이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이태원에서 한 경찰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그 영상도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영상 봤거든요. 이게 한 4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보면서 상당히 울컥하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지금 사실 경찰들이 경찰 지도부부터 뭔가 이 지도 체계, 전달 체계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일선에 있던 이 경찰관들 중에 그 상황, 이 응급했던 상황에 많은 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이 경찰관들이 또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튜브 한 채널에 이 지금 경찰관분이 관련해서 영상이 올라온 건데 이태원 압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혼자 고군분투한 영웅 경찰관. 이 제목만 보셔도 어떤 분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뭐 음악 소리 그리고 앰뷸런스 구급차 소리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다 섞여서 누가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그 소리가 잘 전달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 확성기도 없었어요. 왜 확성기가 없었냐면 그 당시에 이 10위권으로 출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성기를 들고 나오지 않았는데 10위권으로 출동한 걸 진압하기보다는 지금 이 거리 상황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제발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호소하듯이 소리를 지르는 영상이거든요. 제가 그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서 성함도 적어왔어요. 이태원 파출소에서 근무했고 지금 경찰로 일하신 지 7년 차라고 합니다. 김백겸 경사님의 모습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요. 이 40여 명에게 CPR을 한 간호사자매 이야기도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은 전직 간호사고 아마 언니는 지금 현직 간호사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CPR 한 인원만 40~50명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주 가까스로 지금 사고를 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10시 10분쯤에 친언니와 함께 이태원 세계 음식 문화 거리에 걷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게 10시 15분이었잖아요. 자칫하면 이 사고 무리에 포함될 수도 있었는데 이 사고가 이 두 자매 일행보다 딱 10걸음 앞에서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화를 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뭐 당연히 사람들이 구해달라 이런 소리가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려서 무작정 이제 언니와 함께 이 한 가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게에 들어가니까 실신한 사람들 몇십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20여 분이 지났을 때쯤에 이 경찰이 가게 밖에서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 줬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환자들을 옮겨서 응급구조사 또 소방관들과 함께 계속 CPR을 진행했다고 해요. 이후에 이제 전문 의료진들과 함께 다니면서 맥박 또 CPR이 진행된 시간을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구조 인력들을 계속 돕고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때 상황을 직접 이 상황에 있지 않았던 의료진들 가운데서도 근처에 있었던 분들이 이태원으로 직접 뛰어와서 또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평소에 이제 CPR 하는 법 배워두면 뭐 좋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많았었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난 이후에 CPR에 대한 시민들의 이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사고가 잊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딸, 우리 아들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태원에 없었을 뿐이지 이태원에 갔으면 나도 겪었을 수 있는 그런 사고 현장이었기 때문에 CPR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고 지금 관련해서 이게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 관련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이수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CPR 사용법 SNS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글들이 공유되고 있고요. 그리고 CPR 강습이 가능한 기간, 장소, 가격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 강습하는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의 목소리에 따르면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에 또 본사, 수도권지사의 교육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이 폭증했다라고 하고요. 또 대한심폐소생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이 홈페이지 접속량이 평소보다 4~5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초중고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보건법에 따라서 CPR을 포함해서 응급처치 교육 의무적으로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라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실효성을 더욱더 높여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CPR을 실시했을 때와 실시하지 않았을 때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차이가 3배가량 난다고 하니까요. CPR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알아두는 것도 좋고 알아두는데 그칠 게 아니라 직접 한번 배우실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사실 뭐 CPR을 잘못하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사실 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보자면 우리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책임을 감면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책임은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다라는 의미인가라고 해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혹시나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조금
미묘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이제 남성이 CPR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두려워한다라든지 조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 응급의료법에 관해서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개정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의로 행한 일인데 본인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면 누가 이 선의를 그쵸. 행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 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태원 사고 현장만 놓고 봐도 사실 거기 의료기기나 환경이 제대로 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응급구조를 하다가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심정지를 당한 분들이 심정지를 겪은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사실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해요. 근데 감면한다는 건 사실 내가 뭔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좀 면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죄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면제로 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게 지금 의료진들의 목소리고요. 그렇지 않게 될 경우 이런 선의 행동,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응급한 상황에서 이런저런 거 따지지 않고 정말 내 몸이 반응해서 가서 이렇게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참 좋을 텐데 그 상황까지도 우리가 참 고민을 하고 주춤하게 된다라는 게 좀 마음 아프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이태원 참사 속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해시태그는 후원금인데요. 후원금 6억 원 먹튀한 택배견 경태 아빠라는 주제입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데 택배견 경태 굉장히 좀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 경태를 이용해서 후원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았던 택배 기사와 그 여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우선 그 후원금 논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가 유기견이죠. 경태와 태희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CJ 대한통운에서 일을 했는데 명예 기사이자 택배견으로 유명해졌어요. 경태와 태희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유기견이었던 경태가 2013년에 뼈가 부러지고 심한 피부병이 있는 상태에서 한 화단에서 이제 김 씨의 눈에 띄었고요. 김 씨가 이를 정말 지극정성 보살피게 되면서 건강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김 씨가 택배기사 일을 하게 되면서 경태가 분리불안을 겪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태와 함께 이 택배기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택배기사 차 안에 있는 경태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이거 지금 동물 학대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발생하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씨가 해명글을 올리게 된 거고요. 이 해명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태와 태희가 이 택배기사 또 택배견, 명예택배견으로 이 CJ 대한통운으로부터 임명까지 받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이걸 계속 이어져 나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김 씨가 경태희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네티즌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SNS 팔로워 수도 22만 명, 거의 셀럽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SNS를 통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던 김 씨가 돈을 빌려달라 이 SNS 이 팔로워들에게 돈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받지 못하면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됐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당시에 경태 아버지로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를 하나 얻은 셈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계속 돈 빌려달라면서 뭔가 이상한 행보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지금 이 기부를 했다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SNS 보면서 응원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고 해요, 김 씨한테. 그리고 기부금으로 5만 원부터 몇천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SNS에 이제 공개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다라는 또 목소리를 김 씨가 내기도 했어요. 자기 혼자라면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겠는데 이제 경태와 태희가 아픈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라고 하면서 도와달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후원금 1,000원 릴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1,000원은 사실 나한테 큰 금액이 아니지만 이게 모이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뭐 1,800만 원 정도가 모였었다고 해요. 이렇게 두 차례 후원금을 모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후원금 모집한 그러니까 후원금을 낸 사람들한테 돈을 몇백만 원씩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70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빌려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부 글을 올리기 전에도 사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도 굉장히 많았나 봐요. 지금 알려진 이 C씨 같은 경우는 강아지 옷공방을 4년째 운영 중인 상황인데 지금 김 씨에게 빌려준 돈이 1,500만 원이 넘은 상황이에요. 지난해 8월에 강아지 옷 제작과 관련된 책을 만들던 중에 이제 모델로 경태를 섭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김 씨를 알게 됐다고 하고요. 이후에 김 씨가 이제 돈을 좀 빌려달라, 상황이 어렵다,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돈을 10여 차례에 걸쳐서 1,500여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거의 그런 식으로 간신히 받았다고 합니다. 주지 않으려고 한 걸 거의 받았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게 지금 이 빌려준 돈 김 씨의 이름으로 돼 있는 계좌로 받은 것도 아니고요. 김 씨의 동생 그리고 제3자의 송금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또 송금을 했던 기록도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말 많은 금액의 돈을 개인적으로 빌리기도 하고 기부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택배기사 김 씨와 그 여자친구가 잠적을 했었는데 6개월 만에 결국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요. 근데 붙잡고 보니까 그 금액이 더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려 6억 원이라고 하던데요. 애초에 밝혀졌던 이 내용은 한 1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이 파악을 해보니 6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4일입니다. 지난달 4일에 대구에서 검거가 됐고요. 지금 경태와 태희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비교적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 모집과 관련해서 김 씨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 씨의 여동생으로 알려졌었던, 그러니까 여동생이 아니라 여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김 씨는 따라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구속영장 신청이 된 상황이고요. 후원금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 대구에 거처를 마련을 해서 살면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온 거죠. 그리고 지금 경찰 검거에는 협조를 했고요. 또 김 씨 같은 경우에 혐의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두 사람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고요. 또 다른 또 이야기도 해볼게요.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 기억하실 거예요.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면서 후원금을 받았던 유튜버가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소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발장을 보면 이 유튜버 A씨 정인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갤러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서 개인 계좌로 후원금 2,6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자신의 식비, 숙박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A씨 자택에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반송됐고요. 지금 연락도 닿지 않고 있습니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글쎄요. 올바른 후원금 문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SNS를 통해서 이렇게 후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 만큼 지금 소액 또 개인 모집자에 대한 법적 관리 체계 아직까지는 제대로 잘 돼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런 법적 관리 체계를 조금 아주 촘촘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내가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 단체나 개인이 기부금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이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것을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부단체나 개인, 이게 제가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전문성에 맞게 기부금을 요청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택배견 경태 관련해서 그 사진이라든지 사연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스해졌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나 싶어서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후원금 관련된 이런저런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일리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선정했는데요. 아직 가을인데 마치 초겨울이 온 것 같은 쌀쌀한 날씨입니다. 매서운 바람에 슬픔과 원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더욱 가슴이 아파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뜻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